네, 안녕하십니까. 순천향의대 이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올해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되게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저는 영상의학과 의사이고요. 브레스트 이미징을 하는데, 브레스트 이미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암 검진 질관리 사업을 하게 됐고, 그거를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누가 정책을 이따위로 만들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료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그래서 이제 보건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가 배웠던 거랑 이제 생각했던 거 그런 거를 엮어서 책으로 썼습니다. 오늘은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좀 축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라고 하면은 뭐가 생각나시는지요? 저기 뭐야? 보건소. 보건소? 네. 적십자병원. 네. 그 다음에 또 건강검진. 네. 또 품질이 좀 낮을 것 같다. 아, 네. 네. 이게 좀 제가 기대했던 대답이 안 나오고 있는데 보통 공공의료라고 하면은 뭐 공공병원? 뭐 이제 이런 거, 무상의료? 이런 거를 좀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공공의료는 사실은 이게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 전 세계에서 공공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일종의 K 용어인데 이거의 그 이제 원래 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게 포인트는 안 되네. 이제 공공의료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공공의료의 4대 원칙, 우리나라의 현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의료의 원래 텀은 법률적인 용어는 공공보건의료인데요. 이걸 이제 줄여가지고 공공의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의를 보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 분야에 상관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 적십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거는 뭐 약간 이런 거 되겠죠. 국가지방자치단체 약간 이런 거 되겠고 건강검진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그거는 뭐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뭐 이런 거 되겠고 질이 좀 낮을 것 같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하셨지?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뭐 국가가 하든지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뭐 적십자 같은 이런 단체가 하든지 아니면 보건소 아까 보건소라고 하셨죠. 보건소가 하든지 의료기관이 하든지 이게 뭐 남녀노소 뭐 지역에 상관없이 분야에 상관없이 국민이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하는 제도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언론에서 말하는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그 공공의료는 사실은 허상입니다. 이게 원래는 그 공공의료라고 하는 거는 건강보험을 말하는데 이게 데피니션을 이상하게 해놓고 이제 소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공공의료가 건강보험이다. 이것만 아셔도 굉장히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공공의료가 건강보험의료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거 3개는 같은 말입니다. 의료보장의료, 공공의료, 건강보험의료 이제 이렇게 3개가 같은 의미인데요. 그러면 이제 의료보장이 뭐냐? 이게 돈이 없어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이게 의료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불 능력이 없지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거를 이제 의료보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사실 공공의료라는 용어 자체는 없지만은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문헌들을 찾아보면은 이 공공의료의 정의는 공적 재정, 퍼블릭 펀드를 가지고 공급하는 의료 서비스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럼 공적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가 이제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국가 공영제 또는 지방 공영제, 내셔널 헬스 서비스 또는 리저널 헬스 서비스 이건 주로 이제 무상의료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험제, 소셜 헬스 인슈런스 또는 내셔널 헬스 인슈런스라고 하는 이제 보험제, 공영제 이렇게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접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이 영국인데 영국과 남부 유럽은 이제 중앙 정부에서 하고요. 그리고 북부 유럽은 지방 정부에서 합니다. 반면에 이제 사회보험제는 이제 프로토타입이 독일이고요. 독일에서 배워서 일본이 만들고 일본에서 따가지고 뺏겨서 우리가 만들고 이거 2개를 합쳐서 대만이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문제는 처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 대구에서 환자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막 집에서 기다리다가 죽었잖아요. 왜 그렇게 됐냐? 이 이제 우리나라의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공공의료가 건강보험의료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공공의료를 공공병원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병원에서 코로나를 다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수 중에 90%는 민간 설립이고 10%만 공공 설립이거든요. 근데 뭐 하루에 뭐 700명씩 이렇게 환자가 나오는데 그 뭐 대구 의료원 이런 데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 출발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기다리다가 갈 데 없이 이제 비극적인 사태를 맞았는데, 보건복지부나 그런 사람은 이걸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병원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건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노조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없으면 일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회보험제도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회보험이라는 큰 아젠다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및 기타 사람들은 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꽉 잡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보험에서는 공공이 설립한 병원이든 민간이 설립한 병원이든 다 똑같이 공공의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의료가 건강보험의료니까 이게 뭐 적십자병원이든 서울대병원이든 똑같이 건강보험의료를 하고, 뭐 아산병원이든 세브란스병원이든 똑같이 공공의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다 공공의료라고 해야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만 공공의료고 얘들은 뭐 민간의료이거나 영리병원이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출발 자체가 이게 거의 뭐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거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배가 아파서 맹장 수술을 받았다. 그럴 때 서울의료원에서 수술 받으면 공공의료고 뭐 세브란스에서 수술 받으면 공공의료가 아닌가? 아니잖아요. 똑같이 건강보험에서 수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도 똑같아요. 약간의 그 뭐 본인 부담금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환자가 예를 들어서 뭐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하고 있으면 공공의료의 혜택을 받은 거고, 그 뭐 이게 거기 중환자를 많이 못 보니까 뭐 세브란스 뭐 삼성병원, 아산병원 이런 데 다 보냅니다. 그럼 아산병원에서 트랜스퍼 돼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 공공의료가 아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아주 쉽게 이게 저 논리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아무도 고민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공공의료라고 말했고, 이제 퍼블릭 펀드라고 했잖아요. 그럼 퍼블릭이라고 하면 뭔가 약간 공짜? 이제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럼 의료 서비스가 이게 공공재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프라이빗 굿즈가 있고 퍼블릭 굿즈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판단할 때 이게 배제성과 경합성을 따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말은 좀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프라이빗 굿즈는 시장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가격이 있고 이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주고받는 건데, 돈을 안 내면 못 쓰죠. 예를 들어 내가 배가 고프다. 그치만은 돈을 안 내면 빵을 못 먹잖아요. 돈 안 내고 빵을 먹으면 이제 레미제라블이 되는 거죠. 장발장.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돈을 내야지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돈을 안 내면은 그걸 이제 못 쓰는 거죠. 그리고 빵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먹으면 옆 사람은 돈 있어도 못 먹거든요. 돈 없으면 더 못 먹는데 돈이 있어도 못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합한다는 것, 지불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정되어 있어서 경합을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거는 이제 프라이빗 굿즈이고, 그렇지 않은 거, 돈 안 내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전혀 경쟁이 없다. 아무 때나 그냥 막 누릴 수 있다. 이런 거는 퍼블릭 굿즈인데, 그러면 이게 의료 서비스가 공공재인가? 약간 조금 헷갈리시는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인간의 권리야. 이렇게 이제 어떤 규범을 정한 거죠. 그래서 원래 의료 서비스는 사적제인데요. 이거를 의료보장 국가에서는 이제 노음을 정하는 거죠. 규범을 정하는 거죠. 이게 의료 서비스는 인권이야. 이거는 국민이면 다 누려야 돼. 이렇게 이제 딱 어떤 그걸 정해놓고 거기에 이제 맞게 고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의료보장 국가에서는 이걸 어떤 규범하에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게 만들었다. 또는 이제 이걸 사회재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서비스는 사적재, 의사들은 사적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건복지부는 공공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또 이제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의를 또 알면은 좀 접목할 지점이 있는데 정의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의료가 사적제인데 억지로 어떤 규범 하에서
사회제 또는 규범제 공공재라고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의료보장이 되기 전에는 공급자가 진료를 하고 소비자가 돈을 지불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주고받다가 의료보장이 되고 나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정부가 공급을 하고 이용자는 세금으로 내는 거. 그러니까 세금을 이미 냈으니까 무상의료인 거죠. 뭐 본인 부담금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이미 세금 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내는 거. 이제 그런 방식이 있고요. 이게 영국식이죠. 그리고 이건 제3자 지불제도라고 해서 이제 독일식, 우리나라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보험자가 돈을 냅니다. 그래서 이게 공급자가 진료를 하는데 이용자가 여기다 직접 안 내고, 물론 본인 부담금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이용자가 여기다 안 내고 보험료를 냅니다. 그러면은 보험자가 이게 공급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1대1의 관계였는데 제3자가 끼어들어서 이렇게 이제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이 의료보장 이후에 바뀌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가 원래 사적제인데 공공재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거를 의료의 사회화라고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회화를 하면은 수요는 이제 더 이상 가격 기능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돈이 없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기능이 없어요. 사는 사람은 가격 기능이 없는데, 근데 그 서비스를 만들려면은 이게 재료도 들고 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자는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적절하게 쳐주지 않으면은 이제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가격이 또 높으면은 이게 이 뭐 보험자라든지 정부는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부나 보험자는 가격을 규제하려고 하고 좀 떨어뜨리려고 하고, 근데 너무 가격이 낮으면은 질이 떨어지니까 그 사이에 이제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데, 이 의료보장 하에서는 이거를 의료를 사회화한 거예요. 사회화라는 거는 의료를 이용하는 데에만 가격 기능이 없고 공급하는 데에는 가격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료보장에서는 이게 수요자와 공급자가 아니고 이용자와 공급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시장은 없어지고 수요자는 시장이 없어졌어요. 그냥 이용만 할 뿐입니다. 근데 공급자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료사회주의하고는 다른 것이, 의료사회주의는 공급도 완전히 이제 정부가 딱 틀어지고 배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렇게 이제 자연 발생적인 시장, 이게 이제 자본주의라고 한다면은 의료의 사회화라는 거는 수요 시장만 없애고 공급자 시장은 있는 거. 이거는 약간 유럽식의 삼인주의, 약간 이제 그런 거고요. 이 의료 사회주의는 이제 그야말로 사회주의인데, 그때 그 코로나 기간에 보건복지부 사무관인가 그 사람이 의사도 공공재다 이래가지고 이제 의사들이 되게 반발했거든요. 이제 그 말은 이렇게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의료 사회주의를 하겠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질이 떨어지는 거는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구소비에트 연방이나 동유럽을 보면은 이제 답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건대학원에서 한 학기에 한 700만 원 정도 하는데 5학기를 들었는데 거기 3,500만 원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돈을 생돈을 들여서 공부를 하면서 와, 이거는 정말 뭐 하나에 한 1,000만 원 좀 가치가 있다, 또는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 몇 개 있는데, 한 3개의 그래프와 1개의 공식 정도가 이거 대학원 등록금 이거 뽕 빼고도 남는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되게 저는 유익했던 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에서는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은 많이 하지만 수요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균형 가격이 있고 균형 공급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료보장 제도는 이게 그 의료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가격 기능을 떨어뜨린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격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정 가격을 안 주고 항상 가격을 깎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격을 깎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게 원래 가격이 3이었으면은 내가 100개를 공급을 할 건데, 아니 가격을 2로 줄였더니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사람도 많이 못 뽑고 75개밖에 공급 못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는 가격이 3이어서 이게 100명밖에 못 샀는데, 이게 가격이 2로 떨어지니까 125명이 원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가격을 통제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공급은 줄었는데 수요는 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50이나 되는 게, 이게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초과하게 됩니다. 이거를 잘 핸들하지 않으면은 원래의 취지가 잘 살리지 못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잘 핸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핸들하느냐? 이게 원래는 사실 이 적정 가격이 있었을 때 이 100명만 사실은 이제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수요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졌으니까는 한번 해볼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가수요가 이게 의료 서비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의료 보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좀 차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퍼블릭 펀드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의사 수도 제한되어 있고 간호사 수도 제한되어 있는데 이게 싸다고 막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머리를 들이밀면은 이제 내가 병상에 누워 있으면 딴 사람이 누워 있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의사 한 명 차지하고 진료를 받고 있으면 딴 사람이 진료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경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수요를 차단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100개 만들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가격을 내리니까 나 75개밖에 못 만들어.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이거를 한 80이나 한 85 정도까지 어떻게든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급자의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제 공급자를 뭐 이렇게 뭐 머리를 쓰다듬어 주든지 어떻게 해서 이 공급자의 효율성을 이게 75가 아니라 한 80, 85는 정도 되게 이렇게 좀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게 사실 가격이랑 상관없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굳이 여기 와서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냥 밖에 나가 놀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더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안 하고 있어요. 그 뒤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료보장 제도가 이제 좌파와 우파 이념이 있다라고 한다면 좌파는 인간은 이상적인 존재고 인간이 노력해서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좌파의 이념이라면 우파 또는 보수주의의 이념은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야. 인간은 퍼펙트한 걸 만들 수 없어. 다만 조금 더 좀 덜 나쁘게 할 뿐이야. 아니면 조금 더 개선할 수 있을 뿐이야. 이제 이렇게 이제 철학적으로 이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의료보장 제도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인간이 완벽해.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좀 해주면은 사이좋게 나눠서 쓸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서 별로 필요하지 않는데 그냥 이제 들이미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게 공급자도 이제 이게 가격이 싸지니까 뭐 열심히 일할 뭐 의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여서 이거를 이 공급 부족과 수요 초과를 해결을 하려면은 이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의학적으로 필요하냐? 네가 원하는 거 말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냐 이거를 판단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의학적인 필요도 기반하에 당신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개원 의사 여기로 충분하다. 아니면 당신은 입원을 해야 된다. 아니면 당신은 상급종합병원을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단계를 올려가는 거를 환자 의뢰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이제 의료 전달 체계라고 하는데 그건 미스노머이고 잘못된 이름이고 원래는 환자 의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가 이제 의사가 이게 의학적 필요도를 이제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가수요를 25만큼 늘어났잖아요. 이 가수요를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자의 효율성을 올려야지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유 되는 사람은 굳이 여기서 이제 치고받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공급자 시장을 분리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는 전 국민 의료 보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건강보험료를 내야 돼요. 근데 건강보험료 내고 밖에 나가 노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유 있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데 그 사람들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비싼 많은 건강보험료를 가난한 사람에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보험료 적게 내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치들이 좀 필요한데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공의료, 의료보장, 건강보험의료 이게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4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 이제 제가 배웠던 이제 이규식 교수님 책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 이것만 지켜도 사실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우리나라 의료제도 훨씬 잘할 수 있는데 4가지 보편적 적용, 보편적이라는 유니버셜, 그리고 포괄적 적용 또는 포괄적 제공, 이거는 컴프리헨시브 서비스, 그리고 미니멈 레벨, 그리고 이제 공정성과 효율성 이렇게 4가지의 원칙이 있는데요. 이거 중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보편적 적용,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이렇게 좀 돈이 없어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준 거. 이제 이것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잘 못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너무 과하게 외국인에게까지 거의 뭐 국제적 호구 수준으로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국민을 소외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지랖이 넓어서 이거 너무 오버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요거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보편적 적용, 이제 유니버셜 커버리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 국민이 의료보장에 이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거입니다. 우리나라는 1977년에 의료보험 제도가 시작을 했고, 그때는 뭐 공무원, 뭐 교직원, 뭐 이런 사람들만, 그리고 500인 이상 사업장, 이제 이런 걸 하다가
1989년이 되면서 전국민 의료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1977년부터 1988년까지는 이제 그 국민 중에 아주 일부만 의료보험 혜택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89년부터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공영제는 세금으로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영제가 아닌 사회보험제 국가 중에 1990년 이전에 전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본과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1등, 우리가 2등인 거예요. 되게 훌륭하지 않나요? 근데 이분 심지어 그 사회보험의 프로토타입이 독일인데, 독일은 아직도 전국민 의료보장이 안 됩니다. 거기는 이제 부자는 의료보장 안 해줘요. 왜냐면 니네들은 능력이 있으니까 국가가 커버 안 해도 되잖아. 니들이 알아서 해. 이제 이렇게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뭐 잘 살지도 않았는데 1990년이면은 아직, 근데도 우리가 전국민 의료보장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획기적인 건데, 이게 능력이 돼서 한 게 아니라는 거가 또 이게 비극의 시작인데, 그래서 그건 뒤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외국인은 어떻게 할 거냐. 옛날에는 이제 뭐 미국 같은 나라는 이민자의 나라였으니까 그렇다 쳐도 외국인은 국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전국민 의료보장인데 국민인데 그 외국인은 어떻게? 이런 이제 고민이 있을 텐데, 이제 전반적인 트렌드는 이 외국인인데 합법적인 근로자,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소득세를 내는, 그러니까 GDP에 기여를 하는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에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대만도 그렇고요, 뭐 독일이나 뭐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얼마 전에 지역가입자에 다 넣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일 안 해, 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도 지역가입자에 다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국민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버젯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케이스 많이 보는데,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뭐 근데 아파서 유방암이 이미 진단받고 와요. 근데 이제 이게 6개월을 버티면은, 6개월 어떻게 버티면은 건강보험에 들어오거든요. 아니면 자기 자녀가 이제 우리나라에 취업을 해가지고 있다. 그럼 피부양자로 들어와요. 그럼 바로 건강보험에 적용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돈 쓸 일만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여기 남아서 건강보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까운데, 이 보건복지부에 높으신 분들은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포괄적 적용인데요. 이건 제가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그 필요도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건데, 이게 디맨드와 니드는 다르거든요. 디맨드는 그냥 내가 원해.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가, 이거를 가지고 하는데, 이 포괄적 적용에서는 이게 어떤 의료 서비스가 있을 때 이게 유효성과 안전성,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되고 환자한테 써도 안전해야지 되는 거죠. 이게 증명이 되어야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입증됐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건강보험에 넣어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어떤 건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 재정의 범위 내에서 이거는 우리가 버젯이 이 정도니까 이거는 건강보험에 할 수 있겠다. 아니면 이거는 너무 버겁다. 이거는 빼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비용 효과성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맹장 수술을 한다. 옛날에는 그냥 배 째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배 째고 해야 되는데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복강경으로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개복하면 회복하는데 한 2주? 이 정도 걸립니다. 젊은 사람도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근데 이렇게 복강경 조금 째면은 그냥 그 다음날 되면 막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이 빠르잖아요. 이게 환자의 삶의 질도 좋아지잖아요. 근데 건강보험 재정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개복수술밖에 못 하는 거예요. 개복수술은 사람이랑, 이 의사랑 칼만 있으면 되지만, 이게 복강경을 하려면은 그 레이저가 있어야 되고, 이게 도와주는 사람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더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또 로봇 수술까지 하잖아요. 그거는 로봇 수술은 더 비싸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 가난했을 때는 맹장염은 개복 수술만 건강보험에 됐지만은, 지금은 이제 뭐 맹장염도 이게 가능하면은 복강경을 할 수 있으면 허용해 주거든요. 그리고 암 수술도 요즘 복강경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치만은 로봇 수술은 아직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로봇 수술까지 하기에는 공적 재정의 범위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 뭐 로봇 수술 좋아. 그럼 우리가 뭐 미친 척하고 뭐 이거를 그러면 뭐 1년에 1000명만 하자. 우리가 가진 버젯이 1000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뭐 한 1000만 원이라 칩시다. 그럼 1000만 원은 얼마야? 1억인가요? 그럼 우리가 이 1억을 개복 수술을 해도 10년을 살아요.
로봇 수술을 해도 10년을 살아요. 다만 회복 기간이 조금 빠를 뿐이에요. 근데 그 10억을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데 좀 쓰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거는 삶의 질을 높이는 거고, 이거는 죽는 사람을 살리는 건데, 같은 10억이면 우리가 뭐 돈이 막 남아 도는 게 아니고 같은 10억이면 이쪽도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게 비용 효과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다 해주자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뭐 건강보험료를 조금 냈든 많이 냈든 상관없이 똑같이 해주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칼에 맞았어요. 그래서 이만큼 째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갔는데 너는 건강보험료 한 달에 2만 원밖에 안 냈으니까 넌 5반을 맞고 매. 뭐 어떤 사람은 막 100만 원 내요. 그러면 당신 한 20반을 꼬매드릴게요. 아니면 되게 좋은 실로 꼬매드릴게요. 이렇게 차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찢어졌는데 그럼 필요한 거죠. 꼬맬 필요가 있어요. 꼬맬 필요가 있고, 이게 무슨 실이 효과가 있고 사람한테 안전하고, 그리고 그 실값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커버할 수 있고, 이 정도 실값을 투자해가지고 이거를 꼬매는 거는 되게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보험료를 2만 원 내는 사람이나 100만 원 내는 사람이 똑같이 1cm 찢어진 데는 뭐 한 5바늘, 2cm 찢어진 데는 한 10바늘, 이런 식으로 똑같은 패키지를 준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포괄적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소 수준, 우리나라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인데요. 최소 수준이라는 건, 이거는 이제 원래 의료 서비스가 상품인데 이걸 가격을 좀 이제 다운을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부담 없이 이거를 쓸 수 있게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권 의료예요. 기본권, 그러니까 베이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고급 서비스가 포함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상급병실인데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에서 돈 많은 사람은 1인실에 가요. 근데 안 그런 사람은 그냥 기본 병실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의학적인 필요도 측면에서는 이 사람이 돈이 많냐 안 많냐, 이 사람이 그 보험료를 많이 내냐 안 내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감염성 질환인가? 그러면 1인실에 가야 돼요. 근데 돈은 4인실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이 내는 게, 그게 건강보험 의료예요. 그게 공공의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차액을 내면은 이제 그 1인실로 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잘못된 게, 이 사람은 차액을 내고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고급 진료를 원하는 사람은 차액이 아니라 처음부터 넌 나가 놀아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따로 나가서, 그러니까 이게 건강보험에 있지 말고 당신은 능력이 되니까 밖에 나가서 노세요. 이제 이렇게 해야지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적시에 받을 수가,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건강보험이 가진 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 거예요. 왜냐면 나는 충분히 이거 지불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 다 적용하고 남는 돈만 내세요. 이랬잖아요. 근데 누구는 이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을 내기가 빠듯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래서 이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급여 진료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급여를 허용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병원이 이제 국립대학병원이지만 비급여 서비스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세브란스 병원도 비급여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급여를 사립대학병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립대학병원, 뭐 심지어 서울의료원 뭐 이런 데도 다 비급여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비급여 서비스를 하는데 공공 설립인지 민간 설립인지의 차이가 없이 그냥 비헤이비어가 똑같은 거예요. 설립자가 누군지에 상관없이. 왜냐면 들어오는 돈이 똑같으니까 비헤이비어가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비급여를 허용하면은 그게 의료 서비스가 영리화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건강보험에서 가격을 정할 때는 이제 적정수가보다 낮게 책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거기에 이제 끼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똑같은 브레인 MRI도 이제 지금은 이제 이게 브레인 MRI가 건강보험 됐지만 그전에는 병원마다 다 달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이 가격을 좀 여유 있게 책정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보험 수가가 낮으니까 딴 데서 커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급여 수가를 조금 여유 있게 잡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영리 활동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의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급여만 해야 되고 비급여를 아예 못하게 해야지 되는데, 비급여를 안 해도 되게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비급여를 안 하면은 병원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수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비급여를 허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 배가 산으로 가는 이제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비급여를 허용해서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같은 의료기관이 하게 됐다는 게 이제 또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성과 효율성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공정성은
공평하게 보험료를 일단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효율성은 아까 이제 열심히 잘 해가지고 효율을 높이자 이제 이런 건데, 여기 제가 사회보험의 원칙이라고 적어놨는데 좀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내용 같지 않으세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이거 뭐 마르크스가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료보장 자체가 이게 의료를 사회화한 거이기 때문에 이 논리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험료를 좀 능력을 좀 차등하자 이제 이런 거인데, 원래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사회보험이잖아요. 소셜 헬스 인슈런스인데, 이게 처음에는 어떤 개념이냐면 개 비슷한 거예요. 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여기 한 10명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10명 있다고 옛날 엄마들이 개 하잖아요. 개 하면 똑같이 돈을 내잖아요. 똑같이 돈을 내는데,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내가 돈만 내고 가져가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내가 저 돈을 가져갈 거야 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 건강보험은 보험료가 똑같아야 돼요. 10명이 있다면 보험료가 똑같은데 다 보험료를 내서 이렇게 이제 퍼블릭 펀드가 있으면은, 이게 지금 내가 아프니까 내가 10명 거 내가 다 쓸 거야. 근데 내가 이제 나으면 또 다시 이제 보험료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또 와서 이게 그 돈을 또 다 쓰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조금 그 학문적인 용어로 뭐냐면은 건강을 매개로 사회적 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대신 돈을 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은 자기 몸은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전체가 사실은 똑같은 보험료를 내는 게 원래 맞아요. 왜냐하면 아픈 사람과 안 아픈 사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여기에 사회주의 원칙을 좀 적용을 해가지고, 야 그래도 니는 돈 많이 버니까 보험료 좀 더 내도 되잖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가능해요. 근데 공공의료는 소득 재분배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세는 세금을 내는 거는 소득 재분배가 대놓고 목적이잖아요. 왜 부자 보고 이제 세금 많이 내라고 하고. 근데 이거는 건강을 매개로 연대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득이 많다고 해서 조금 더 내라. 이거는 가능하지만은 너무 많이 차이는 낼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그 차이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공평하지가 않아요. 일단 보험에 들어오면은 모든 사람이 보험료를 다 내야 됩니다. 그리고 단일 기준으로 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전 국민이 한 40% 정도는 보험료 안 냅니다. 그리고 내는 사람만 내요. 그러니까 한 국민의 거의 뭐 40%? 뭐 이제 절반에 약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아예 0 내고 나머지만 내는데, 이게 내는 사람들의 차이가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게 단일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잖아요. 직장가입자는 그 뭐 유리할 지갑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거의 원천징수 하듯이 다 빼갖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가입자는 뭐 집이 뭐 얼마짜리냐, 뭐 차가 뭐 어떻게 됐냐,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나라가 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소세드한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형평적 배분. 그러니까 동일한 급여 패키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맹장 수술이다. 그러면은 뭐 이거는 뭐 실은 몇 개 쓰고 뭐 꺼즈는 몇 장을 쓰고 며칠을 입원시키고 항생제는 어떨 때 쓰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동일한 급여 패키지를 줘야지, 니는 보험료 하나도 안 냈잖아? 넌 한 번만 꼬백게. 뭐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공정에 있어서 해야 되는 거는 이 의료보장이 가난한데 의료 서비스를 비용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담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비급여가 많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데, 그게 의료비가 가계소득의 40%가 넘으면 재난적 의료비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해결을 해줘야 된다. 이게 정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의료보장의 그 원칙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거는 또 열심히 안 합니다. 이것도 열심히 안 해. 이것도 열심히 하나? 이거는 약간 비슷하게 이거 열심히 안 해?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운영을 잘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내부 경쟁을 시켜야지 효율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공룡을 만들었거든요. 옛날에는 보험이 조합이어서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로 엄치면서 공룡이 되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게 아쉽죠. 왜냐하면 우리가 낸 보험료로 그냥 의료비로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 건강보험공단 월급을 줍니다. 심평원 직원 월급을 줘요. 그럼 조직이 방대해지면은 우리가 낸 보험료가 우리한테 안 오고 절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가 있으면은 그게 객관적으로 굉장히 성실한 제3자, 그러니까 그걸 스튜어드라고 하는 거죠. 그 제3자가 굉장히 성실하고 능력 있고 헌신적이고 이러면은 이제 국민들이 이득을 보는데, 그냥 널브러져 가지고 일은 안 하고 월급만 죽는다 이러면은 이제 좀 밉죠. 그래서 이제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험료를 잠깐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이게, 이거는 이제 건강보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겠죠. 그래서 이게 파란색이 지역가입자, 이게 직장가입자인데 이게 이제 그 세대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얼핏 봤을 때 이게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한 2배 정도 많잖아요. 한 1대2 정도 됩니다. 그죠? 직장가입자가 한 3분의 2네. 근데 그러면은 이게 보험료 부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숫자가 이게 2대1이면은 돈도 2대1이 되어야 돼요. 근데 보험료는 거의 이게 이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의 6배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과 체계가 뭐 네가 많이 냈니, 니네 적게 냈니 이게 아니라 이게 단일 체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의료보장 국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창피한 일인데 보건복지부에 있는 인간들은 창피한 줄을 몰라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건강보험을 쓰는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부가체계가 다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근데 이거를 20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부가체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17, 18, 19, 20, 21 이렇게인데 건강보험료를 2021년에 70조 60조, 10조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직장 가입자가 한 3분의 2고 지역 가입자가 3분의 1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70조의 보험료를 걷었으면은 아이디어를 하게 되면 한 45조 대 25조 아니면 한 50조 대 한 20조 이 정도가 되어야지 리즈너블한 건데 70조 중에 60조를 직장에서 내고 10조만 지역에서 낸다. 이제 이거는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보험료가 오르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이제 세대당 보험료도 그렇고 1인당 월 보험료도 그렇고 이제 직장이 지역보다 많이 냅니다. 그리고 다 오르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이제 1인당 월 보험료를 할게요. 직장이 48,000원에서 67,000원, 2만 원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역은 47,000원에서 59,000원, 10,000원 정도밖에 안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같이 올라야지 되는데 부가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가입자는 되게 불만 많으세요. 아니 내가 지금 차 이거 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차고 집 전세인데 아니 이걸 가지고 뭔 이걸 보험료를 내냐 이렇게 불만이 많으신데 그 공식이 되게 복잡한데 그 공단 직원들이 일일이 그거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그게 되게 복잡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낸 보험료를 그 계산하는 사람 급여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소득 기반으로 하면은 그냥 국세청이 하면 되거든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냥 국세청한테 맡기면은 건강보험 그 공단 직원은 확 줄일 수 있죠. 그죠? 그럼 그 줄인 돈을 우리가 더 좋은 약을 쓸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험공단이 그걸 하겠습니까? 안 하죠. 자기들 밥그릇이니까 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이제 인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렌지색이 직장이고 파란색이 지역인데 이게 차이가 이게 너무 많다. 이게 부가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단일 부가체계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거고요. 아까 제가 그 한 40%는 안 낸다 그랬잖아요. 보험료 안 내고 내는 사람만 내는데 이게 세대수로 나누었을 때 우리가 이제 5,200만인데 2,700만 세대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13,000 정도씩 20등분을 했어요. 20등분을 했을 때 평균 보험료 제일 적게 한 개도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평균 제일 적게 내는 분위가 한 달에 2만 원 냅니다. 근데 평균 책으로 많이 내는 데는 49만 원 정도를 내요. 그게 24배예요. 근데 최대 보험료로 하면은 1분위에서 책으로 많이 내는 사람이 3만 원인데 이 20분이 최고로 많이 내는 사람 보험료가 350만 원 된대요. 월급 350만 원 받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이게 100배가 넘잖아요. 근데 세계노동기구에서 이제 그 공고하기는 그리고 이제 사회보험을 하는 나라에서 그 생각하기에는 이게 약간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한 3배 내지 4배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많더라도 그 가난한 사람 대신 한 4배 정도 내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 소득이 대부분 소득이 높은 사람은 덜 아파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아파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건강을 매개로 사회적 연대를 했잖아요. 여기에 더불어서 소득이 많아서 보험료를 더 내는 건 좋은데 한 서너 배, 한 4인분 정도 더 내면 충분하다는데 지금 뭐예요? 우리 10인분, 100인분 이건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거의 징벌적 보험료다 이런 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분위부터 보험료를 얼마 냈는지 플로팅을 하면 이래요. 이게 정의가 아니죠. 근데 또 반면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내고 있어요. 이 선을, 연장선을 그었을 때 이 사람들이 내는 보험료는 선보다 위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올라갔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버거운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12분위부터 18분위까지는 선 밑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능력 되는데 적게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어떤 뭐 이렇게 한다면은 이건 좀 깎아주고 이거는 좀 올려주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걸 하려면은 전 국민에게 통용되는 동일한 이게 부가체계가 있어야지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 절반 정도 했고요. 그럼 약간 5분 정도 쉬고 네, 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이제 현실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됐냐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지금 이제 건강보험 의료가 있고 이런데 지금 상태가 어떤 것 같으세요? 이제 방향을 바꿔서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의 현실 저 질문인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다? 의료 소비자 네. 그 입장에서는 하여튼 쇼핑을 굉장히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한 70점 정도는 줄 수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네. 그다음 옆에 계시는 분.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현재가 어떨까? 현실이 어떨까? 안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요. 네. 나 같은 사람. 1년 내도록 의료 공공의료 분야가 가장 정치화 맞습니다. 그냥 OECD랑 비교했을 때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이게 OECD 평균이에요. 연간 6.8회. 그 저번에 스웨덴 강의는 2.7회인가 뭐 이랬죠. 스웨덴 아마 이 밑에 있겠죠. 아 스웨덴 여기 2.6. 네. 그래서 OECD 평균이 6.8인데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의사를 만납니다. 외래 서비스 17.2회. 그러니까 OECD 평균의 거의 한 3배 정도 가깝게 돼. 3배 약간 안 되게 그렇습니다. 뭐 스웨덴이랑 비교하면 거의 뭐 네. 이제 외래에 엄청 많이 간다. 외래에 엄청 많이 간다는 거는 이제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사도 OECD 국가 의사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를 보면은요. OECD 국가 평균은 한 2,000시간 정도, 2,000번 정도 연간 외래를 본대요. 근데 한국은 또 전 세계 최고입니다. 7,000 정도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OECD 평균보다 의사 수는 적은데 이게 이 일을 압도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숫자만 가지고 하는 건 안 되고 좀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병원을 자주 가니까 의사들도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중노동을 하면서 의사 만드는 거, 의사 늘리는 거를 왜 의사들이 싫어하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것도 또 뒤에 약간 나옵니다. 그럼 이제 OECD 국가의 인구 1000명당 병상수, 인구 비례 병상수를 보면은요, OECD 평균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거의 전 세계 탑이에요. 12.4개인데, 그러니까 OECD 평균의 3배 정도 있는 거죠. 근데 일본이 1등이고 우리가 2등인데, 여기 보세요. 흰 동그라미는 2009년이고요. 오렌지색 동그라미는 2019년이에요. 전체적으로 트렌드가 어때요? 병상수가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병상수가 많으면 의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병상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이 열심히 방역을 안 한 이유가 빨리 내보낸 이유 병상수가 별로 없어요. 스웨덴 이 밑에 있거든요. 2배. 우리는 이제 1000명당 병상수 2개인데 우리는 1000명당 병상수 12개 이상, 6배 이상 우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코로나 환자를 병원에 이제 집어 넣으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공공병원만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달이 난 거고 스웨덴은 물리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봉쇄 이런 거 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정말 아픈 사람만 와. 그리고 빨리 내보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병상이 이렇게 많으니까 당연히 연간 입원 일수가 OECD 평균이 7.6일인데요. 이게 18일, 그러니까 거의 2배 반 정도. 그러니까 의사도 자주 만나, 입원도 오래 해. 이렇게 의료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다가 지금 흰색에서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병상수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우리만 무슨 은어처럼 세월을 역류하여 우리만 병상수가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늘어났죠. 이런 나라도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비가 증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마트에 가면 마트에 카트 있잖아요. 카트 사이즈는 점점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심리가 카트가 비어있으면 불안해요. 막 채우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는 것도 눈에 보이면 사서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를 많이 찾아가고 입원도 오래 한다. 근데 그럼 의료비를 얼마나 쓸까? 이게 지금 OECD 평균이거든요. OECD 평균인데 우리가 이렇게 의사를 자주 만나고 이렇게 입원을 길게 오래 자주 하는데
이게 더 밑에 있어요. 이 좀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는데 국민 한 명이 지출하는 의료비는 더 적네? 이게 이제 미스테리죠.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 짙은 색은 이제 공공, 예를 들면 건강보험이라든지 뭐 공영제 이런 데서 해주는 거고, 연한 색은 개인이 부담하는 건데요. 이 짙은 색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보다 좀 적죠, 비율이. 그리고 이제 이 연한 색은 그러니까 개인이 본인 부담하는 거는 한 보통 정도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접근성이 좋고 편하고, 그런데 돈은 적게 쓴다. 이유는 이유가 뭐겠어요? 싸니까 그런 거죠. 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OECD 평균, 구매력 기준으로 OECD 평균을 100이라고 쳤을 때 우리나라는 55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OECD 평균, 이제 구매력 기준으로 했을 때 OECD 평균의 절반값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가가.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없으니까 막 가는데, 문제는 그것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의료보장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이 이걸 이쪽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이기 때문에 능력되는 사람은 좀 신경 안 쓰고 이 사람들을 좀 끌어올려줘야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는 돈을 안 쓰고 여기에 돈을 더 많이 쓴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가 적고 그 뭐 도시와 농촌에 뭐 지방에 의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도 개뻥인 게, 이 OECD 국가의 도시와 농촌 간 의사 밀도가 보면 의사 수 적은 거는 맞아요. 근데 도시와 농촌 간에 0.5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도농 간 차이가 제일 없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0.2. 근데 우리는 0.5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OECD 국가 의사가 4.7명이 있으면 뭐해? 이게 갭이 2명인데. 근데 우리가 3.5배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OECD 평균 의사들이 한 2,000번 정도 진료하는데 우리 7,000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6명이 여기다 곱하기 3을 하면은 거의 이 수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숫자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전반적인 뭐 국토 사이즈가 얼마나 있냐, 의사들이 듬성듬성 있냐, 모여 있냐, 그리고 뭐 얼마나 많이 일하냐, 그리고 의사가 늙었냐 젊었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젊은 의사 비율이 가장 많습니다. 늙은 의사 비율이 가장 적어요. 그 말은 앞으로 점점 그 젊은 의사들이 계속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활동하는 의사 수의 비율을 따지면은 이게 의사 수의 앱솔루트한 숫자가 아니라 활동하는 의사로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게 꼴찌 수준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 이제 이렇게 많이 쓰는데 어떻게 의료비는 OECD보다 적게 쓰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의료보험이 1977년에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혹시 1977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지금은 한 3만 불 좀 넘었죠. 1977년에는? 맞아요. 그걸 어떻게 하셨죠? 1977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년에 1,000달러였어요. 한 달에 1,000달러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보험제도를 하려면 한 4,000달러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민주주의가 되려면 3,000달러는 되어야지 사람들이 돈에 연연하지 않고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험제도를 제대로 하려면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겁도 없이 1,000달러인데 의료보험을 시작을 한 거예요. 왜 시작했냐?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제의 안보, 체제 위협 때문에. 왜냐면 북한은 무상의료, 70년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거든요. 북한은 무상의료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이제 77년에 1,000달러가 되면서 약간 자신감이 조금은 생긴 거예요. 우리가 6.25 끝나고 뭐 100달러 뭐 이랬대요. 근데 이제 1,000으로 왔으니까 뭐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이 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좀 이제 안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뭐 유신독자 뭐 그러니까 좀 표를 좀 얻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세 번째 이유는 국제노동기구에서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경공업 이런 식으로 수출을 막 이제 하려고 했었던 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가 싸니까 이게 가격 경쟁력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자꾸 물건 싸게 파는데 쟤들을 원가를 좀 올려야 되겠어. 그러니까 보험을 하라 그래. 이렇게 이제 압력이 들어온 거예요. 그 3가지, 그러니까 체제의 위협,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어떤 그 국제 무역에서 세계노동기구의 어떤 압력, 이거 3개 때문에 우리가 1,000달러밖에 안 되는데 의료보험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적게 책정할 수밖에 없어요. 보험료가 적으니까 수가를 적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관행수가의 55%로 시작했다고 그 보건복지부 관보에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 문서에 관행수가의 55%로 수가를 정했다.
그러니까 수가가 낮으니까 이제 보장을 적게밖에 못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77년도에 국민소득 1,000달러였을 때는 이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게 내고 뭐 수가가 낮고 저보장 이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3만 불이 되면서 의학기술도 되게 많이 발전했고 이제 국민들의 요구하는 바가 눈높이가 높아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거를 하고 있으면은 조금 안 되죠. 이제 애가 컸는데 초등학생이 됐는데 돌 때 입었던 옷을 입으면 안 되잖아요. 디자인도 바꿔야 되고 사이즈도 바꿔야 되고. 근데 이제 계속 이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해서 저보험료, 저수가, 저보장 이거를 77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1977년도 의료보험이 시작했을 때 시작했기 때문에 77 패러다임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해가지고 성공한 게 이거예요. 수출주도 성장을 계속 할 수 있었다. 왜냐면은 보험료가 원천징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보험료를 조금 하니까는 인건비가 많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싸니까는 수출 단가가 낮잖아요. 그걸로 그냥 이제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수출주도 성장을 했고 이제 접근성은 좋아졌지만은 여기에 이제 저수가가 문제가 있는데 처음에 의료보험을 했을 때는 요양기관, 그러니까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이라고 하는데 당연지정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 의료보험 할래요? 손든 사람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의료보험이 없던 나라에서 뭐 공무원, 뭐 교직원, 그리고 500인 이상 사업장 이런 데 갑자기 의료보험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의료보험을 하려고 왔을 때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병원, 의원 이런 게 별로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이걸 다 만족을 시키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강제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의사들은 모든 의료기관은 다 의료보험을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당연지정제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의료기관에게 지금부터 의료보험 환자 봐 이렇게 시켰는데 수가가 절반밖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래서 해준 게 뭐냐면은 혼합진료를 허용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제 의료보험 환자 보는데 의료보험 급여 말고 비급여 해도 돼. 그리고 비보험 환자도 그때는 많이 있었거든요. 아예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그게 이제 혼합진료를 허용해 줬는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의료보장의 원칙, 그 최소 수준에서 혼합진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요양기관은 그 급여진료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없다 보니 혼합진료를 허용해서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제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의료기관이 영리화된 거예요. 비급여는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냥 책정할 수 있어요. 가격을.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1998년까지는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1998년까지는 비급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뭐 서울대병원, 뭐 세브란스, 뭐 큰 병원 그런 데만 했지 많이 못했어요.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비급여를 완전히 법에 명시를 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의료기관이 모든 의사들이 다 비급여 행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료기관이 영리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 이게 수가가 낮은데 이거에 일부를 내잖아요. 본인 부담금이. 그러니까는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게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 공급 곡선에서 이게 공급이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공급 부족 및 수요 초과가 있다 그랬잖아요. 가수요를 차단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차단을 안 했어요. 차단을 안 하고 내버렸기 때문에 과다 이용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의사가 보세요. OECD 평균은 연간 2,000번 외래 진료 보는데 우리는 7,000번을 봐야 돼. 그러면 질이 떨어지겠죠. 근데 이게 오진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환자를 임팩트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료질 저하는 뭐가 문제냐면은 환자 안전에 신경 쓸 틈이 없어요. 감염 관리에 신경 쓸 틈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여기에 이 의료질 저하라는 거는 우리나라 의료 수준 전체는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환자 안전과 감염 관리에 쓸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다라는 게 이건 거죠. 예를 들면 80대 할아버지가 폐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간호사가 부족해요. 밤에 자다가 이제 할아버지들 되면 밤에 이제 소변 보러 한번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욕실 바닥에 짱 미끄러져가지고 머리에 뇌출혈 생겨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폐렴은 났는데. 소세드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게 의료질의 저하라는 거예요. 환자 안전에 신경을 쓸 돈도 없고 여력도 없다. 왜냐하면 7,000번이나 봐야 되니까 OECD 평균보다 2,000번밖에 안 보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급여 진료가 있고 비급여 진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급여를 하는 대로만 몰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등학생이 이제 대학교 가려면은 뭐 국영수 기초 과목,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료에서는 내외 산소예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게 메이저 과목이고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다 보니 건강보험이 내외 산소만 잡은 거예요. 내외 산소는 거의 모든 게 급여 진료예요. 그러니까 수가가 낮겠죠. 그러면은 내외 산소를 해가지고는
의료기관을 운영하기가 힘든 거예요. 개업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개업할 수 있는, 비급여를 할 수 있는 뭐 성형외과, 피부과 뭐 이런 데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구조가 그러니까 공급이 왜곡되는 거죠. 의사가 이게 내외 산소를 안 하고 다 요즘은 의대 1등이 피부과입니다. 저 때만 해도 1등은 내과 했거든요. 1등 내과, 2등 외과 이러고 하고 외과 서전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야 이렇게. 근데 지금은 찌질이만 외과를 간달까 막 이런. 그러니까 이게 정말 비참한 건데요. 이게 10년 후에 여러분들에게 다가갑니다. 이제 뭐 맹장 수술 이런 거 수술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없게 될 거예요. 10년이 지나면은. 되게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저보장을 하다 보니 비급여가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조금 내는데 이게 본인 부담금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랑비에 바지가랑이 젖는 줄 모른다고 하듯이 아무리 수가가 낮고 본인 부담금이 그 중에 일부여도 이게 OECD 국가 한 2번밖에 안 가는데 우린 12번을 가니 바지가 젖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인 부담금도 쌓여가지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비급여까지 있고 이러니까는.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증가하고 이 저보험료를 하면서 또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부가 체계가 이게 공정하지가 않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의료비가 폭증하는 사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의료비 증가 이렇게 하면은 막 대따큰 막 이렇게 폭발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 제가 OECD 이제 그 그래프 보여드렸을 때 의료비가 GDP 대비 OECD 평균 여기고 한국은 여기였잖아요. 근데 아니 뭐 OECD보다 뭐 의료비 조금밖에 안 쓰는데 왜 의료비 증가가 저렇게 큰 폭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의료비가 어느 정도로 증가를 하냐면은요, 이게 이제 경상의료비는 건강보험이 낸 돈, 내가 낸 돈, 그리고 뭐 실비보험 이런 거 다 합쳐서 다 이제 우리나라 전체가 쓰는 의료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늘색이 경상의료비고 이게 GDP 분율인데 경상의료비가 딱 2번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77년에 의료보험을 해서 89년에 전 국민 의료보험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의료비를 별로 안 썼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의료가 부담이 되니까 많이 못 가다가 전 국민 의료보장을 하니까 이게 늘어났죠. 근데 2000년에 비급여를 전면 허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늘어나는 이 기울기를 보세요. 전 국민 의료보장은 해야 됐는데 우리가 이때에 비급여를 허용할 게 아니라 적정수가를 하면서 국민들이 이게 좀 알차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를 했었어야지 됐는데 그거를 못하고 어영부영 하는 시기에 지금 이제 완전히 의료비가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연령에 따라서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게 밑에서부터 2004, 2005, 2006 이렇게 해가 제일 진한 색이 2018년이에요. 이 주로 보면은 아주 신생아 때 돈을 좀 쓰고 보통은 의료비를 안 씁니다. 병원에 안 가요. 여기 계신 분들 뭐 의료비만 내고 건강보험료만 내고 병원 안 간다고 그냥 당연합니다. 원래 바닥을 기어요. 저 나이 때는. 근데 한 60대가 넘으면 의료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이 증가하는 폭이 이게 2000년대 초반에는 뭐 100만 원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400, 500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나이가 들면 의료비를 많이 쓰게 되어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이게 이 20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이게 확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이게 욕구 그리고 수준 이런 거가 있는데 이게 건강보험에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이 비급여로 많이 되니까 난 저걸 할래. 어느 정도 능력이 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 의료비가 많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뭐 이제 초고령 사회를 향해서 이제 직진하고 있는데 노인 인구가 2017년에 13%였고 지금 이제 16%였는데요. 이게 지금 3% 늘어났잖아요. 3% 늘어났는데 진료비는 이게 28조지 싶은데 28조에서 41조로 1.5배가 증가해요. 3% 늘어났는데 의료비가 1.5배가 증가해요. 그러면 우리 이제 한 20% 된다. 노인이 20%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건강보험료 다 노인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인분들도 쓰셔야 되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도 좀 쓸 일이 있고 애기들도 또 많이 쓰거든. 신생아들이 많이 쓰는데 그럼 이거 돈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노인이 많이 쓰는 게 이게 보면 한 3배 정도 써요. 보통 한 명이 뭐 13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노인은 한 420만 원 이렇게 쓰는데 이제 한 3배 정도. 사실 아프면 나이가 들면 아플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노인이 되어야 되고, 근데 그래도 이제 아픈 걸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야지 돼요. 그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병원을 가지 말란 말이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약간 이제 어프로치를 다르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OECD 국가 중에 GDP 대비 경상의료비 증가율이 우리가 넘버 2예요. 그러면 그럴듯한 나라 중에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의료비 증가 속도가 최고로 높은 거예요. 이렇게 막 열심히 줄이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 아일랜드 뭐 이렇게 뭐 덴마크,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분 미국보다도 우리가 의료비 증가율이 더 높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이게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건강보험이 지금은 괜찮은데 10년 후에 누가 심장이 아파서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받으러 가면은 그때는 지금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좀 안 됐죠. 그리고 특히 젊은 분들은 아니 나는 젊었을 때 열심히 보험료를 냈는데 왜 내가 늙었을 때는 우리 부모님이 받던 서비스를 내가 부모님 나이가 됐을 때는 왜 그걸 못 받아?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비가 급증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아직도 이게 3만 달러 시대에 이거를 하면서 이게 아직도 저수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저수가에 본인 부담금은 더 얼마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가수요를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가지고 과다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용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게 이게 제일 문제고, 그리고 당연지정제를 해놓고 모든 의료기관이 다 건강보험을 하는데 거기다 비급여를 네 맘대로 하세요. 이러면은 거의 뭐 생선을 부뚜막에 올려놓고 고양이한테 고양이 그걸 날름 먹지. 아, 네, 생선이 있군요. 뭐 이런 고양이는 없어요. 그거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거든요. 이것도 잘못됐어요. 그리고 DJ 정권 이후로 비급여를 보편화시킨 것. 그리고 원래는 환자 의료 체계가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아프면 개인의원 갔다가 좀 병원 갔다가 뭐 전 대구가 고향인데, 그러면 대구에 경북대학병원까지 가다가 안 되면은 뭐 서울로 뭐 그다음 네가 알아서 가세요. 뭐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단계가 있었는데 그거를 건강보험을 통합하면서 국민들이 불편하다 이제 이런 걸로 그거를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때 KTX가 딱 뚫린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서 서울까지 2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전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는데 아프대. 그러면은 평소에도 이제 자주 못 뵈고 미안한데 편찮으시니까 내 옆에 올라오라고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절반이 수도권에 살다 보니 부모님 편찮으시면 올라오세요. 그래도 제가 출퇴근하면서 그래도 아침 저녁이라도 좀 뵈야 될 것 같잖아요. 평소에 못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뭐 아산 삼성이 사악해가지고 환자를 썩쳐난 게 아니에요. 구조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 의료 체계를 없앴는 데다가 KTX가 뚫렸는 데다가 전국 자식들이 다 수도권에 사니까는 부모님 편찮으시면 올라오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 환자들이 다 올라오게 된 거지. 이게 뭐 사악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상병 구조가 변화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뭐 배탈 뭐 이런 거, 뭐 맹장염 뭐 이런 거 아니면 병원을 거의 안 갔잖아요. 그리고 가면은 뭐 꼬매고 수술하고 하면 금세 나아요. 옛날에는 급성질환이 많았는데 지금은 급성질환도 뭐 그대로 있지만 만성질환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뭐 당뇨, 고혈압 이거는 치료는 안 돼, 완치 안 돼. 그냥 계속 갖고 사는 거예요. 다만 좀 덜 빨리 나빠지게 이제 약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병상이 전 세계 거의 최고로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 있으면 병원에 들어눕는 게 이제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당뇨가 안 낫는 병인데 그걸 가지고 입원을 하는 거예요. 퇴원을 못해. 퇴원이 안 돼요. 게다가 또 제가 오늘은 이제 안 준비했지만 요양병원 병상수가 전 세계에서 또 최고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제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냥 돈이 이게 의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만성질환은 병원에서 치료하는 병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치료하는 병이 아니고 외래에서 해야 되는 병인데 이제 불필요한 입원을 줄여야지 되는데 당뇨, 고혈압이 낫지도 않는 병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한번 입원하면 퇴원이 안 돼요. 호전이 안 된다 어떻게 퇴원을 시킵니까? 그게 참 소세다죠.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급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위기는 또 기회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뭐 이거는 전 세계 공통이에요.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는 의료 이용 관리 안 하는 거, 비급여 허용하는 거, 환자 의료 체계 없는 거 다 문제네. 이거는 공통인데 남들은 이게 있는데도 의료비가 증가해요. 근데 문제는 같은데 우리는 이때까지 이걸 안 했어. 그럼 우리가 이걸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하면 좀 괜찮아질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를 저는 하고 싶어요. 근데 길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 의료 체계가 뭔지 좀 개념이 없으신 분이 있을 텐데, 이거는 아마 젊은 세대는 이걸 못 경험했을 거고요. 이게 1998년에 없어졌거든요. 이게 원래는 이제 동네에 있는 1차 의원 이런 데는 경증을 원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더 정밀한 진료가 필요하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전문의가 있는 데로 보내는 거예요. 2차 병원으로.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더 세밀한 세부 전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냥 내과 의사가 아니라 뭐 순환기 내과 의사가 뭐 관상동맥 어쩌고 해야 된다. 뭐 그러면은 이제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의료보장하는 나라들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국처럼 무상의료 하는 나라들 그런 데는 강제로 이거 해야 돼. 강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싼 대신,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대신 선택의 여지를 없게 해준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싼데 맘대로 막 가요. 막 닥터 쇼핑. 그러니까 의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이거를 좀 회복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깨진 지가 거의 20년이 됐기 때문에, 원래는 지방의 대학병원이나 수도권에 있는 대학병원이 이게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이제 환자가 자꾸 일로 가다 보면 독일어 속담에 그런 게 있거든요. 위붕 마흐트 덴 마이스터라고 연습의 대가를 만든다. 그러니까 환자를 많이 보고 경험을 많이 하면 실력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차이 나지 않게 빨리 이제 지방에 있는 그 대학병원 수준을 끌어올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간호사가 없는 게 제일 문제예요. 간호사가 대학병원에, 지방의 병원에 간호사가 없는 게 문제예요. 의사가 문제가 아니라 간호사가 문제인데, 이거를 끌어올리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전국에 있는, 내가 강원도에 살아도 서울이랑 같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같이 세금 내는데 그걸 차별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다는 게 참 슬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답은 이거예요. 제가 아까 그 보건대학원 등록금이 아깝지 않았다고 했던 그 공식 중에 하나예요. 의료비는 가격 곱하기 이용량이다. 이거를 아는 의사가 없습니다. 이거를 아는 의사가. 그래서 제가 이제 보건대학원 다니면서 참 정말 귀한 지식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지금 우리가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의료비는 건강보험은 우리가 낸 보험료 거의 대부분이랑 이제 정부 보조금 조금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고정된 거예요. 근데 보험료 더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어떡해? 지금 우리가 이게 수가가 낮다 보니, 그리고 의료 이용을 관리하지 않다 보니 이 사달이 난 거를 제가 이때까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수가가 아니라 수가를 올리되 의료 이용량을 줄이면, 그러니까 가수요를 없애고 필요한 사람만 가게 하면은 건강보험료를 많이 안 올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게 문제가 77 패러다임 저수가를 아직도 하면서 의료 이용을 관리하지 않는 게 문제인데,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적정 부담, 적정 수가, 적정 보장을 해야지 되고 의료 이용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사가 환자분은 이제 뭐 더 이상 안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감기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의사들도 그냥 다 진료 의뢰서를 다 써주잖아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관리를 해야 되고, 간호수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연지정제를 하면서 혼합진료를 하는 그런 건강보험 국가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급자를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양기관 계약제를 해서 공공의료를 하는 의료기관과 돈 벌 의료기관을 분리를 해줘야 돼요. 분리를 해줘야지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줄 안 서고 적시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계약, 나는 건강보험 할래요, 나는 안 할래요, 이렇게 분리를 해줘야지 약자가 보호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급여를 금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건강보험 하기로 손들었는데 수가가 메롱이네? 그러면은 이제 내년부터 안 하겠지. 그죠?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은 진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건강보험 할래요라고 손든 의료기관에게 적정 수가를 해줘야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 못지않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정책은 의사가 미워. 왠지 모르겠는데 미워. 그러니까 어떻게든 의사를 막 이렇게 쪼으니까는 실제로 그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환자 의료 체계가 지금 해체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살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1차 의료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1차 의료라고 하면은 개원의사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좀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전문의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의과대학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 전문의를 따요. 일반의가 거의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1차 의료라고 하는 거는 문지기 기능을 이제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 환자분은
뭐 간단하게 하니까 뭐 이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고, 아니면 환자분은 전문의를 만나러 가셔야 돼요. 뭐 아니면 환자분은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교통정리해주는 그런 의사가 필요하거든요. 1차 의료라는 게 1차 의사라는 게 이제 그런 거고요. 이분들이 그 만성질환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모니터링 해줘야 돼요. 지금 대학병원에서 6달에 한 번씩, 석 달에 한 번씩 가서 고혈압약, 당뇨약 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그렇게 앉아있는 틈에 암 환자들이,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도 10분, 암 환자도 10분. 이건 안 되죠. 고혈압 환자는 상급종합병원 갈 필요가 없는 거고, 암 환자한테 30분을 쓸 수 있게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그 의료보장에서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의료를 도입해서 만성질환, 경증 이런 거는 이게 이제 1차 의료기관, 환자를 처음 만난 의사가 이제 해결을 해주게 해야지 되고, 의사가 필요에 따라서 이제 2차, 3차를 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해야지 된다. 그리고 이제 상병 구조가 이제 변화를 했으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이미 내가 지금 당뇨가 생겼는데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면은 좀 나빠지지 않게 체중 관리를 하세요. 우리나라는 다 약으로 조질라 그래요. 아프면 무조건 약 먹고 나으려 그래. 근데 고혈압과 당뇨병의 가장 퍼스트 트리트먼트는 체중 감소예요. 몸무게를 빼야 돼, 몸무게를.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열심히 담배 피고는, 응? 담배 피면 폐렴도 잘 걸리고 뭐 폐암 이런 거는 당연하죠. 그럼 내가 담배 피는 사람과 안 피는 사람은 폐암 발생률도 차이가 나잖아요. 응? 그리고 담배 안 피면은 목도 덜 아프고 뭐 아무튼 병원 갈 일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 소식을 했는데 배탈이 왜 납니까? 그죠? 병원에 갈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심각한 것 중에 하나 에이즈예요. 이게 에이즈의 가장 큰 위험 인자는 동성애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에이즈 치료비가 0이에요. 0인데 옛날 그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 보셨죠? 그때는 치료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능력자가, 나름 능력자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능력자가 일찍 죽어야 되는 거예요. 치료제가 없어서. 근데 지금은 치료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성질환자가 됐어요. 안 죽어. 한 20년 동안 살면서 의료비를 계속 쓰는데 한 달 약값이 600만 원인가 이래요. 그거를 다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뭐 최소한 콘돔을 쓰자라든지, 이게 동성애를 하는 건 좋은데 동성 간의 성행위는 좀 하지 말면 안 되겠니? 라든지, 이게 에이즈의 가장 큰 위험 인자가 동성 간의 성행위입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틈에 지금 전 세계에서 뭐 아프리카 이런 데는 에이즈 환자 줄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에이즈 환자가 증가해요. 그리고 10대, 20대 에이즈 환자가 증가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20살에 에이즈 되면은, 옛날에는 20대 후반에 죽었는데 이제는 50살, 60살까지 살면서 1년에 몇 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쓰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해요. 걔가 만약 그걸 알았으면 동성간의 성행위를 하는 걸로 내가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정신도 피폐해지거든요. 사회생활 할 수 없어요. 직장생활도 못해요. 그냥 폐인이 되어서 살아야 돼요. 요양병원에. 내가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걸 10대한테 가르쳐야지. 그게 나라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돈도 덜 쓰고. 근데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추면은 병원 갈 일이 없는 거죠. 의료를 필요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 이걸 안 하냐? 돈도 안 드는데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무조건 약으로 다 하려고 한다는 게 소세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고령화가 되어서 이게 이제 노인들을, 퇴원이 안 되는 분을 병원에 이제 모시려고 하면 안 되고 커뮤니티 케어를 잘해야 되는데, 이것만 해도 하나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 최근에 그 커뮤니티 케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가 지금 하려고 하는 커뮤니티 케어는 그거는 망할 겁니다. 그건 돈만 많이 쓰고 망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언제 기회가 되면은 뭐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대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는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제가 우리나라가 지금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를 하면서 혼합진료를 허용하니 문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건강보험 의료를 할 의료기관과, 그게 아니고 나는 돈을 벌 거야, 이거를 분리를 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가 이제 요양기관 계약제인데, 요양기관 계약제를 좌익들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좌익의 거짓말은 뭐냐면은, 요양기관 계약제를 하면은 의료 민영화가 되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이제 돈 없으면은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건 개뻥이에요. 왜 개뻥이냐? 이게 요양기관 계약제랑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이거는 전국민 의료보장을 하는 나라에서만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의료 민영화는 미국처럼 전국민 의료보장을 안 하는 나라에서 하는 게 민영화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전국민 의료보장을 이미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지금은 공공병원, 민간병원이 전 국민이 공공의료에 되어 있는데 요양기관 계약제를 하면 민간병원 중에 일부가 영리병원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전 국민이 어차피 공공의료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부자야, 뭐 이재용이야. 그러면은 그 이재용만의 뭐 스페셜 병원을 짓든지 뭐 네가 알아서 해라. 그 사람 건강보험료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럼 난 삼성의료원에서 그래도 뭐 건강보험을 받을래. 뭐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삼성의료원에서 그럼 네가 한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네 때문에 진료를 못 받으니까 니는 밖에 나가고 그 자리를 좀 내주면 안 되겠니? 이게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요양기관 계약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만약 이거를 하면 요양기관 계약제를 하면은 아산 삼성이 다 영리병원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사례가 대만에 있습니다. 대만은 우리나라처럼 이제 건강보험을 하면서 계약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만의 우리나라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되는 그런 의료기관은 100% 요양기관입니다. 요양기관 아닌 데는 한방병원 이런 데랑 1차 의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규모가 비급여로 이제 그 건강보험을 안 하는 거지 큰 병원은 건강보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이 시장이 더 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지금 뭐 아산 삼성 합치면 5,000베드인데 5,000베드를 어떻게 매일매일 채울 만큼 우리나라 상위 10%가 있나요? 이 콩할 만한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런 일은 벌어나지 않을 뿐더러 우리나라는 이미 전국민 의료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은 공공의료하는 뭐 65세 이상 가난한 사람은 공공의료죠. 그리고 보통은 그 사업주가 해주는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험 없이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전국민 의료보장을 하고 있는데 요양기관 당연증제를 계약제로 바꾼다고 해서 의료민영화가 될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김씨인데 너 김씨 씨가 아니야. 넌 딴 집에 해. 약간 이런 식의 족보를 바꾸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인데 아무도 모르고 정말 그런가 하면 이러고 있다는 슬픔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게 영리병원을 허용한다고 해서 의료민영화가 되는 게 아니다. 족보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노숙자다. 그러면 그 사람 주민등록도 없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예를 들어서 뭐 응급적인 치료가 필요하면은 병원 가면 다 해줍니다. 다 해줘요. 왜냐? 전국민 의료보장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본인 부담금을 못 받는 거지 공단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 이거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제 왜 가난한 사람들이 힘드냐? 비급여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급여를 없애야 됩니다. 그걸 없애려면 요양기관 계약제를 해서 아예 여기에는 그 건강보험 요양기관에는 비급여가 아예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가난한 사람이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공의료, 이제 이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공공의료란 무엇인가? 이거는 공공병원 의료가 아니라 무상의료가 아니라 의료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기본권 의료이고 이게 곧 건강보험 의료다. 그러니까 뭐 공공의료가 뭐 저 멀리에 있는 파랑새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있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은 원칙을 잘 지켜야 되는데 보편적 적용 이건 하고 있죠. 전 국민, 우리 외국인까지 막 이렇게 오지랖 넓게 해주고 있고 포괄적 그러니까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거는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내에서 이거를 이제 풀 서비스를 해주고 차별을 하지 않는다 그런 거고요. 최소 수준은 이게 미니멈 레벨을 맞추고 고급 진료를 하지 않는다 비급여를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거고 공정성은 보험료 부과는 단일 부과 체계로 해야지 되는 거고 이게 의료기관도 환자를 잘 보고 많이 보는 데에다 인센티브를 줘야지 되고 공단도 몸집을 줄여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만들어야지 된다. 이제 문제가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에다가 의료 이용을 관리를 안 해서 너무 이용을 많이 하니까는 이거를 적정 부담으로 하고 이용을 좀 관리를 하자. 그리고 당연지정제에서 비급여를 허용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힘드니까는 계약제를 하고 비급여를 못하게 하자. 그리고 능력되는 사람은 보험료만 여기다 내고 나가서 놀으라고 하자. 그리고 환자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되어 있으니까는 이거를 의사가 판단해서 환자를 이렇게 차근차근 갈 수 있게 그러면 조금 불편은 하겠지만은 우리나라는 그 국토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성의 차이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OECD 평균보다 우리가 3.5배를 의사가 일을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일을 좀 적게 해도 뭐 한 2배 정도는 더 할 거기 때문에 외국처럼 그렇게 막 뭐 수술 대기 3개월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어떻게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재설정하고 의료 이용을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부가체계 이용화되어 있는데 소득 기반으로
단일 부가체계. 이거는 모든 소득에,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모든 소득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 가입자가 소득이 잘 파악이 안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뭐 탈세를 한다 뭐 이런 건데 그래도 돈 모아서 집 살 거 아니에요. 그 집값 오르면 팔 거 아니에요. 그때 보험료를 딱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 왕창 한다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비율이 있으니까는 너가 이때까지 보험료는 많이 안 냈는데 뭔 돈으로 집을 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집을 팔아서 또 이익도 받네? 그러니까 너는 건강보험료를 내라.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붙인다. 그리고 이게 피부양자가 지금 무임승차 이거는 그러니까 영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10,000원이라도 내라. 최소한 10,000원이라도 내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은 보험료는 내야지 된다.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피부양자 제도를 만든 이유는 의료보험을 시작할 때 몇 명 안 하잖아요. 전 국민 중에 아주 일부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가족을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근데 지금 전 국민이 됐는데 왜 누구는 보험료를 내고 누구는 보험료를 안 내? 그러니까 소득이 이제 없었어도 그 평균을 내면 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래서 이제 결론은 딱 이거 2개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는 원래 시장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인위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통제를 하다 보니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늘어났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가난한 사람에게 저질의 서비스를 줄 수는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퀄리티를 유지를 하려면은 일단 가수요를 차단을 해야 되고 의사가 판단을 해서 그리고 공급자의 효율을 높여가지고 환자 잘 보고 많이 보는데 그래 너 참 잘한다 인센티브도 좀 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일할 만나게를 좀 만들어주면은 이게 75가 아니라 80, 85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줄 서지 않고 적시에 의료비 부담 없이 이제 이렇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지 된다는 거고 의료비는 가격 곱하기 이용량이니까 이거는 이제 픽스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이상 좀 덜 증가하게 하려면은 이게 인구 고령화라든지 이런 거는 전 세계 다 공통인데 다른 나라는 뭐 환자 의료 체계도 있고 뭐 비급여 진료 금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막 증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이때까지 안 했어.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좀 덜 증가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 그러니까 당신의 건강은 너의 책임이에요. 이거를 국가가 책임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심각한 겁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뭐 국민에게 행복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우리 헌법에 있는 건 행복 추구권이지 행복권이 아니에요. 행복을 줄 수 있는 건 10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가 뭔데 국민에게 행복을 줘. 아니 나의 행복과 뭐 여러분의 행복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지가 뭐라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행복을 준다고 네가 신이냐? 그런 것처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게 너의 헬스가 국가의 책임이다. 이렇게 되면은 나는 코로나 백신 맞기 싫은데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 국가가 책임져야 국가의 책임이면 국가의 말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책임과 어떤 권리 의무 이런 거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자유를 좀 얻으려면은 이게 국가는 최소한만 하고 좀 이런 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